일단은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신산업.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자님이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뭐 의료기기, 엔터주, 조선주, 화학, 바이오시밀러 이제 2023년에 유막 섹터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얘기는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긴축 스탠스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뭔가 펀더멘탈 이슈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일단 두 기업 좀 다르긴 하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계속해서 자회사 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신뢰 회복, 그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성장 플랜이 다 장기예요. 뭐 최근에 포시마크 인수한 이벤트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당근마켓. 그렇죠. 인수를 해서 뭐 실적이 갑자기 뻥튀기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몇 천만에 달하는 유저를 사실 산 거고, 그런 부분들이 MZ세대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엔터라든지 뭐 웹툰 그런 거 이제 결부를 시켜서 나중에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인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좋아하진 않죠. 단기적으로 호재가 아니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연결 재무제표상 실적을 갉아먹을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고, 대신에 이제 뭐 이게 뭐 주가 관리에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경제 물론 신경을 쓰긴 쓰지만은 장기적인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나가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이버는 전반적으로 초장기 플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경기도도 좀 둔화되고 그 다음에 이런 그룹의 핵심이었던 광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섞여져 있고, 그런 부분에다가 지금 긴축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성장주로 분류됐던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이제 곽강을 못 받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긴축이 끝나고 이제 약간 좀 시장 금리 빠지고 완화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지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주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사실 상반기 코스피 정점 갈 때까지만 해도 뭐 구글, 그 다음에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한국 네이버, 카카오 플랫폼은 영원하다. 플랫폼은 끝없이 성장한다. 이런 뭔가 믿음들이 막 시장에 많았잖아요. 이제 그게 진짜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너무 확 바뀌는 것 같아서. 근데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 아니거든요. 성장은 해요. 그렇죠. 주가가 망가졌죠, 사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이게 망가진 게 그러니까 너무나 좀 이례적으로 40년 만에 뭐 최대 인플레이션이 하면서 금리를 너무나 가파르게 올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매크로 환경이 좀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기아, 자동차 섹터는요?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죠. 괜찮은 겁니다. 과거형이다 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센티 쪽으로 너보다 강력한 게 지금 자리 잡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미국 IRA 법안 관련해서 이 미국 업체들만, 뭐 미리 말하면 미국에 이제 공장을 보유한 그런 전기차 뭐 생산 라인, 거기에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센티가 확 밀렸죠. 그래서 원래는 사실 자동차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잘 버티는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좀 센티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약간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좀 수정을 해줄 것이다. 우호곡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많이 반발을 했었고, 근데 아직까지 뭔가 가시적인 게 나온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는 아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별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그런 이슈를 잘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고, 실적은 올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지만 그 이유가 좀 문제라고 뭐 여기저기에서는 좀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좀 단기적인 이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팔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약간 좀 균형적인 시각을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기차 혁명이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은 사실 뭐 1위부터 10위까지 업체들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져놓고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잖아요. 고정비도 너무 많이 들고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근데 이 전기차라는 게 새로운 게 나오면서 사실상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중국의 뭐 BYD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니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도 다 지금 떠들었잖아요. 근데 엄밀히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 간다라고 해서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1년에 자동차가 글로벌리 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 팔려요. 그리고 시장 성장률, 세계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나중 되면 한 1억 대 정도 팔리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전기차로 바뀐다 그래서 자동차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전기차 시장의 수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자동차를 안 하다가 새로 들어온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사실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그런 쪽에서 상당한 그런 성장이 나왔고 주가 상승도 나온 것이지, 내연기관 자동차한테는 썩 반가운 이슈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게다가 뭐 애플도 들어온다 그러고 뭐 쟁쟁한 기업들도 계속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유율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치열하게 나타날 것이다. 물론 지금 뭐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도 IRA 법안 나오기 전까지는 잘 팔았고 한때 2위까지 했잖아요. 유럽에서도 한 2, 3위까지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 뭐 GM이나 포드나 그다음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스텔란티스라든지 그쪽에서 전기차 괜찮은 모델을 출시 안 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가 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으로 좀 다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장기 성장성 비전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 비율을 모빌리티 50, 그 다음에 로봇 20, UAM 30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분산해서 제시를 하긴 했거든요. 이것도 잘 아는 거예요. 자동차 쪽만 집중을 해서는 사실상 미래가 좀 불투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성과를 좀 보여줘야지만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분들이 그냥 현대차에서 기아차 잘 팔아요, 전기차가 좋아요, 이런 것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보다도 좀 미래 경쟁 좀 치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지만은 좀 미래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반대 측에서는 기존의 차량을 대체하는 거지, 이게 뭐 그만큼 차가 뭐 기존에 뭐 8천만 대 팔리던 게 1억 6천, 2억 대가 팔리고 막 그런 건 그런 거 아니다. 아니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2차 전지 섹터는요? LG엔솔루션, 뭐 삼성에스, SK이노베이션 있는데. 일단 이 세 기업에 대한 온도차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일단은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삼성 SDI 그 정도였던 것 같고, 그쵸. SK 이노베이션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유 부분. 그쪽 부분이 크다 보니까 약간 희석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여기가 이제 각형이랑 파우치를 만들어요. 포팩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을 만들죠.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대세가 테슬라가 뭐 4680 배터리, 46이 지름이고 80이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선언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완성차 업체들의 흐름이 약간 원통형 쪽으로 쏠리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수급이 쓸리는 측면이 있고,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설 모멘텀도 좀 있어요. 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SK온, 자회사 SK온이죠. 그동안 좀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갔는데, 최근에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뭐 GM이랑 볼보 이런 쪽이랑 합작해서 설립한다라는 이슈 나오고, 이제 좀 본격적으로 증설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뭐 아시다시피 지금 환정된 그런 시장의 유동성, 게다가 플러스 2차 전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골라서 오른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쪽으로 좀 많이 쏠리긴 했는데, 최근에 약간 좀 또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면서 2차 전지 쪽에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장기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엔 좀 많이 올라서 피로도가 쌓인 나머지 좀 빠지는 거니까 좀 많이 내려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좀 더 빠지고 한다면은.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원통형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대세가 돼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별적으로 좀 그런 쪽과 관련된 그런 밸류 체인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게임이나 콘텐츠 미디어 섹터 어떻게 보세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약간 중국의 방역 해제, 완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로 묶여서 살짝 좀 반등을 하긴 했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긍정적인 팩터와 부정적인 팩터가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성장주로 한번 각광을 받고, 추가적으로 메타버스 기대감도 입혀지면서 한 단계 더 점프업을 했잖아요. 마지막 불꽃을 작년 이제 말 정도에, 그쵸, 그때 피웠는데, 그래서 성장주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이 있고, 그 얘긴 즉슨 이 기준금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인상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돈이 쏠리기 힘들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이 아시다시피 이 메타버스 암호화폐, NFT
이런 쪽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FTX 거래소 파산, 그 다음에 위믹스 쪽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런 부정적인 센티가 같이 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개별적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중국의 판호를 획득했다든지, 중국 업체와 뭔가 뭐 합작을 해서 뭔가 한다든지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 좀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뭐 중국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부각을 받은 측면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콘텐츠 업종은. 왜냐하면은 약간 좀 장비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뭐 통신 장비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콘텐츠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드라마 제작사를 제가 지칭하는 건데, 이 드라마를 만들고 뭔가 이제 상영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끝까지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죠, 언젠가는.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방송사랑 제휴를 맺어서 방송사에서 제작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뭐 MBC면 MBC, 뭐 KBS는 KBS에서 거기에서 원가 제작비 한 70% 정도를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는 뭐 PPL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방영권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이제 원가를 뛰어넘는 수익성을 내는 사업을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에 판권을 수출한다든지 OTT 플랫폼에 또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납품을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최근에는 아예 그냥 시작 단계부터 OTT랑 계약을 맺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쪽이랑 맺고 납품을 하죠. 그래서 수익성은 더 좋아졌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영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그런 것들이 방영이 되면서 꾸준히 자기한테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즉슨 계속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호에 차요. 여기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콘텐츠 업종이긴 한데 뭔가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는, 약간 좀 제조업체랑 좀 뭔가 스타일이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측면이 있어서 이쪽 업종들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가 대박이 났다, 넷플릭스에 1위가 났다면 쫙 올랐다가 또 이제 쭉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특성을 알고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죠. 뭐 아시다시피 경기에 크게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반도체, 우리나라 글로벌에서 뭐 탑 3 안에 드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엔터, K-팝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뭐 무난하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건설은요? 건설은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건설 섹터가 거의 한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오기 전에 그때 이제 뭐 조선이랑 엮여서 거의 성장주 중에 한 축을 차지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유가가 이제 한 130불, 140불대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2000 뭐 13년 그때까지. 그때 이제 해외 플랜트 같은 거를 수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해외 플랜트 수주한 거를 뭐 공사 기간이라든지 원 부자재 조달 문제라든지 뭐 기술력적인 문제도 있었고, 여기에서 수익이 안 났어요. 계속해서 까먹고 그래서 이 해외 플랜트 쪽에서 상당히 좀 고생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2018년 19년 그때부터는 해외 플랜트 쪽 부실을 어느 정도 떨어낸 다음에 좀 주택 쪽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주택 쪽으로 집중을 해서 좀 포트폴리오 개선을 이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이제 분양 경기도 안 좋아지잖아요. 부동산 경기도. 주택 쪽에서 지금 좋아질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건은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뭐 빈살만이 방한해서 뭐 40조 MOU 체결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이제 해외 건설 쪽.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 130불보다 빠지긴 빠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 패권 이슈 때문에 투자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활로를 모색한 측면이 있으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택 쪽이 조금쯤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선별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 해외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해서 계약을 잘 떼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오프닝은요? 항공, 호텔에서 여행이 있는데.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셔야죠. 일단 뭐냐면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쪽이 모멘텀이 가장 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카지노.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면세점도 이제 들 수가 있겠고. 특히 카지노는 VIP가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VIP가 그 한 전체 방문객의 한 10%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뭐 쓰는 돈은 90% 이상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100% VIP만 온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VIP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높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수익성 관점에서는 오히려 매스, VIP 반대가 매스거든요. 그분들이 좀 날 수가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VIP 방문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지노 업체들 실적 좋아지고 날아가는 거는 일본 쪽, 그쪽 기대감이 있는 거고, 가장 큰 건 이제 중국이죠.
네. 중국에서 이제 그런 제로 코로나 완화되고 한한령 관점에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 관광객도 대거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포함이 돼서 GQA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좀 주가가 반영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좀 해외 고객들이 많이 오면은 수혜를 있는 섹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점 방문객들 보면은 외국인이 한 10%고요. 90%는 내국인입니다. 근데 이 면세점 매출의 90%가 또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 외국에 큰 손들이 많이 와서라기보다도 네. 국내는 면세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못 사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사겠죠. 근데 여기는 좀 리스크가 있죠. 면세점 매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화장품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3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아시다시피 뭐 프리미엄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거 제품 선호하고 그 밑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로컬 업체 쪽으로 네.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세점은 약간 좀 퀘스천 마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식음료 섹터는요? 식음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뭐 섹터 관점에서 뭐 딱히 뭐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런 섹터들 관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뭔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이슈냐라고 봤을 때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수출을 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지켜봐야겠죠. 뭐 이를테면 뭐 삼양식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농심이라든지, 뭐 CJ제당이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는 잘 팔고 있는지. 어차피 식품 쪽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하기가 좀 쉽거든요. 아마 증권사 텔레그램 채널 잘 보시면은 월마다 이제 수출, 품목별 수출 뭐 증가율이라든지 금액 같은 거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서 잘 팔리고 있는지, 라면 수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뭐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화점, 편의점 섹터 유료. 사실 백화점이랑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딱히 볼만한 게 있을까? 안 좋다라기보다도 뭔가 자금이 집중될 만한 모멘텀은 없는 것 같고, 의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OEM 업종? 뭐 이를테면 그런 업체들이 좀 부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주로 어디에다 납품하냐면은 미국 의류 기업들, 뭐 갭이라든지 뭐 아디다스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뭐 신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미국의 의류 재고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각을 받았다가 최근에 뭐 경기 침체 둔화 이슈라든지 그런 것도 맞물려서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대신에 브랜드 업체들 중에 있죠. 브랜드 업체들 중에서 국내 브랜드 말고,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국내 내수에 집중되어 있는 브랜드 말고 해외에 집중되어 있는 브랜드가 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F&F라든지 뭐 휠라홀딩스라든지 그 업체들이 뭐 다 좋다 그런 게 아니라, 특히나 F&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그 브랜드가 두 가지잖아요. MLB랑 디스커버리거든요. MLB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2020년 대비 올해 매장 수가 10배가 넘게 증가를 했더라고요. 엄청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소비, 중국 방역 해제 그런 거 맞물려서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주가를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실적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뭐 겨울 날씨가 생각보다 이제 춥지 않다 보니까 11월 달까지는 거의 뭐 그냥 되게 온화한 날씨였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는, 어떻게 본다면 식음료랑 좀 비슷하겠네요.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경제 후퇴 국면은 아니지만 경기 하강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당장 국내 보면 수출 둔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수출 둔화 같은 경우에는 근데 상당 기간 좀 진행이 되어 온 이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도 뭐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미국도 역시나, 미국이 되게 재밌는 게 한쪽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아니다라는 팩터가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크게 본다면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안 좋아요. 근데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호황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극명하게 업종별로 나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연동되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ISM 제조업 지수 관점에서. 그쪽에는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자재 같은 경우에, 중간 제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글로벌 이슈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관건은 사실 또 원점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둔화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핵심은 중국이죠.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이런 움직임이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쪽 수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 경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자, 내수 경기도 부정적인 건 좀 마찬가지인데 좀 어떻죠, 내수 경기는?
내수 경기는 더 안 좋다고 봐요, 저는 봤을 때. 왜냐면은 뭐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뭐 제2의 IMF 온다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어디에서 촉발된 거냐면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 쪽에서 촉발된 게 맞는 거고 그 배경에는 영끌족들. 뭐 2030, 20은 얼마나 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런 뭐 MZ세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영끌을 해서 많이 부동산을 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소비의 축이거든요. MZ세대. 그렇죠. 물론 뭐 40, 50대도 많이 쓰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0대 소비 여력 같은 경우에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뭐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출금리가 거의 2배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거 빚 갚느라 이제 돈을 못 쓰는 거죠. 내수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소비는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신에 이제 뭐 그 다음 질문과도 좀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가계부채. 그래서 심각하다고 많이 말을 하죠. 뭐 저는 경제학자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냥 딱 봐도 알죠, 뭐 사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전에 레고랜드 사태 그런 걸 통해서도 약간 좀 그런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1금융권은 아닌데 2금융권 관점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또 이제 손을 벌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저도 저 아는 이제 전문가분이 이금융권 저축은행에서 한 군데에서 이제 큰일이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제2의 IMF가 올 것인가? 저는 이게 그것까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면은 IMF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금융기관이 이제 도산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많이 사업을 했던 그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때 뭐 한보, 뭐 대우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가 무너지다 보니까 금융기관도 연쇄적으로 도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팩트가 다르긴 하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건설사,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이금융권. 근데 1금융권은 좀 견조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IMF 이전에 3년 평균 상장기업 1000대 기업의 부채 비율이 568%였대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5.6배를 쓴 거죠. 근데 2021년 기준 상장사 1000대 기업 부채 비율이 160%예요. 그러니까 건전성이 훨씬 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런 리스크 관리를 잘 했고 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낮춰놨기 때문에 그다음 BIS 비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기업 같은 경우 사내 유보금도 엄청 많지 않나요? 엄청 많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내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 같고 그런 부분 역시 부동산으로 촉발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랑 좀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상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 변수가 훨씬 중요하지 뭐 연준에서 이제 긴축 스트레스를 얼마나 가져가느냐 중국 경기가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랑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즉 내수 경기가 뭐 침체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같이 또 동반해서 급락하는 그런 거랑은 커플링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축은행에서 일이 터질 수 있다면 혹시라도 저축은행에 예금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본인 저축은행이 좀 괜찮은지 한번 확인하는 건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그건 중요하죠. 네. 자, 2023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할까요? 이 V 시그널은 무엇이다 보시나요? 일단은 2023년에 유망 섹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유망이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기 그나마 좀 괜찮다라는 그게 쪽에서는 유망과 뭐가 다르죠? 유망이면 막 엄청나게 막 성장을 할 것 같고 기대심이 있는데 내년 증시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나오는 상승장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리면 뭐 조선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미용 관련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기가 좀 괜찮다 소프트 랜딩한다고 화학 정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좀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채권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관점에서 뭐 주식이 6이고 내지는 7이고 채권이 3이나 4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은 오르고 채권이 빠질 때 주식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을 그렇게 하라는 건데 이번에는 지금 한 4, 50년 만에 처음으로 둘 다 같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주식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채권 쪽에서 먼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반대로 금리가 먼저 빠져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그런 임팩트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지금 금리 인상 사이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는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약간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물가는 차차차차 잡히고 경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물가가 정점을 쳤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시장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든요. 오히려 약간 좀 물가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채권 쪽에서 분명히 또 손해는 안 볼 것이고, 두 번째,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채권 투자자들 시나리오에 더 부합하는 부분이긴 한데, 경기가 하드랜딩 된다. 정말 안 좋아진다. 김 작가 채널에서나 다른 채널에서도 막 말한 것처럼 정말 안 좋아진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장기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빠르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쪽에서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채권 좋은 건 뭐 여기저기 나와서 다 얘기해서 다 아는데 뭘 사야 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이즈가 커요. 최소한 1억 정도는 또 투자를 해야지. 아니면 또 이런 상황에서 또 회사채 애매한 거 투자하기도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고, 뭐 신용 리스크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뭐 투자 수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듀레이션 되게 긴 게 있어요. 듀레이션 되게 높은 거. 그게 이제 하나가 KB스타, KIS 국채 30년물 이난스라는 게 있고, 코덱스에서 최근에 나온 코덱스 국채 30년물 액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좀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채권으로 내가 봤을 때 좀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 기대 수익률만큼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는 장기채 30년물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에서 크게 막 당분간은 수익이 날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은 하드 랜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크게 날 수가 있다. 근데 뭐 어차피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서 뭐 물가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물가가 좀 차츰 안정화되고 언젠가는 또 금리 인하되거든요. 금리 인하되면 또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 두 개 ETF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액티브한 투자자, 적극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채권 ETF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3% 오르잖아요. 똑같아요. ETF 가격이 3% 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아마 3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3.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포인트 낮아진다. 2.7%가 된다라고 수익률이 30%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직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주식은 좀 애매한 것 같고 깨지긴 싫고 그 다음에 하드랜딩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채권의 좀 무게를. 그렇죠. 주식은 아까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년, 50년 만에 이 두 자산이 같이 깨진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순서로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쪽에서 먼저 좀 수익이 나야지 주식 쪽으로 자금이 옮겨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 손들도 역시나 여기에서 뭔가 채권 금리가 내려가서 수익이 나와야지만 그 돈을 빼서 주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순서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언젠가 이제 주식, 부동산, 코인에서 자산 버블은 또 일어날까요?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그 증시에서 비싼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런 거거든요. 물론 이제 산업은 변화하면서 업종은 바뀌고 주도주는 바뀌고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뭐 우상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계속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근데 이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증명이 됐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리쇼어링, 유럽에도 공장 생기고 미국에도 생기고 일본에도 생기고 생산 비용 높아지고 가동률 낮아지고 구조적으로 돈 못 벌어. 이익이 안 나와. 매출은 늘어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렌 버핏이 왜 투자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제가 자정작용을 통해서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예전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인구 종말론. 18세기에 그 인구학자가 나중에 되면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1인당 재배하는 그런 뭐 식량 뭐 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늘어나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아예 안 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을 그럼 인류가 해결을 못할까?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앞서서 또 말씀드렸는데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뭐 협동 로봇, 그런 쪽으로 분명히 돈이 올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근데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 보급률 관점에서 아직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성공을 할 것이다, 애플이 될 것이다, 테슬라가 될 것이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섹터 전반적으로 보시면서 뭐 ETF라든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담아 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볼만한 그런 섹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사이버 보안, 그런 쪽도 좀 볼만합니다.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다시피 FTX 거래소 파산, 그런 것도 사실 해킹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보시면은 또 사이버 전쟁도 상당히 좀 심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공격하는 것이 인력 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무기 사용이라든지 그보다 훨씬 더 비용이 덜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이버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수요가 나오는 좀 웃기긴 하네요. 그런 현상들은 더 많이 발생할 건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보안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저명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좀 부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그 미국 ETF가 하나 상장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네. 타이거 미국 사이버 보안 뭐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 명언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로봇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런 거는 뭐 여기저기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12월에 2023년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고 증시 투자 포인트나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13일 있을 CPI 발표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있는 FOMC 여기에서 점도표를 얼마나 찍어주는지 아마 0.5%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에 봐서는 대신 이제 점도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가장 화두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오느냐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해주는 시기가 바로 내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보면은 본격적으로 그런 4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업체들의 그런 컨센서스,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가 나오면서 예상보다 생각보다 이익 둔화율이 그렇게 크지 않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이 가이던스를 제시할 거란 말이에요. 너무 안 좋다. 정말 너무 불확실해서 가이던스를 제시를 못 하겠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당연히 하드 랜딩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오버했는데 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그런 우려가 거치면서 오히려 약간 좀 좋은 장세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제로 코로나 방역 완화 스탠스를 어느 정도까지 얼마나 빨리 가져갈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경기의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증시 대응을 하시고 뭐 그 다음에 뭐 내년 뭐 5월, 6월 뭐 하반기 가서는 또 그때 잘 살펴봐야겠죠. 알겠습니다. 하반기는 내년 상반기 일학저자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일학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